저는 어릴 적부터 아빠와 단둘이 살아왔습니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거의 없습니다. 아주 어릴 때 이혼했다는 말만 들었는데 제가 엄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아빠는 늘 딱 잘라 말했습니다. 네 엄마 얘긴 내 앞에서 다시는 꺼내지 마라. 그 말투가 너무 단호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모두 엄마가 있는데 왜 저만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초등학교 1학년 때 운동회였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이 모두 오셨는데 저만 아빠 혼자 김밥을 싸들고 오셨거든요. 그때 또 한 번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아빠, 다른 친구들은 엄마도 있는데 왜 나는 엄마가 없어요? 나도 엄마 보고 싶어요. 그 순간 아빠의 표정이 단숨에 굳어졌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눈빛까지 달라지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엄마 보고 싶단 말도 만날 생각 같은 것도 하지 마. 절대 안 되니까. 너는 엄마 같은 건 없다고 생각해라. 어린 마음에 그런 아빠가 무서웠습니다. 아빠가 화내는 걸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거든요. 엄마가 없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외로움이었는데 그런 엄마를 그리워하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는다는 건 어린 마음에 감당하기엔 너무 가혹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날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아빠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엄마를 못 만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제 마음은 그렇게 삐뚤게 자라갔습니다. 그런 저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찾아온 건 초등학교 5학년 때였습니다. 친구 수진이의 엄마가 학교에 도시락을 직접 가져다 주는 걸 보고 어린 마음에 그게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날 집에 돌아와 저도 모르게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수진이네 엄마는 학교에 도시락도 갖다 줘. 되게 다정하시더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빠의 얼굴이 굳더니 냉정한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혹시 너도 그런 엄마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는 거면 그딴 생각은 당장 버려. 너네 엄마, 그 사람은 너 학교에 도시락은커녕 네 이름도 제대로 기억 못할 사람이다. 애를 버리고 떠난 여자라는 걸 아직도 몰라? 그 순간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제가 상상하던 어딘가에서 날 보고 있을지도 모르는 엄마는 없었습니다. 엄마는 그냥 저를 버리고 떠난 여자였고 아빠는 그 사실을 아무렇지 않게 제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이후 한동안 밥을 먹으면서도 아무 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학교에 가도 웃음이 안 나왔고 잠을 자려고 눈을 감으면 아빠의 말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걘 네 이름도 기억 못할 사람이다. 버리고 떠난 여자.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였을까? 정말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는 아이였을까? 그리고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든 건 엄마가 아니라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진 아빠였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마음속으로 엄마도 아빠도 모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저를 버렸고 아빠는 그 상처를 더 깊게 만들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저는 마음 한켠에 커다란 돌덩이를 품고 지냈습니다. 아빠와 저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남보다 더 남처럼 지냈습니다. 아빠는 늘 바쁘다며 집에 늦게 들어왔고 저는 말없이 공부만 했습니다. 마주칠 일도 말 섞을 일도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빠는 가끔 늦은 밤 제 방문을 살짝 열어보곤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그 조심스러운 기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말을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 없이 문을 닫고 나가는 발소리. 저는 그게 더 서운했습니다.
어차피 아무 말도 안 할 거면서 왜 열어보는지, 보고 싶으면 말로 하지 왜 그렇게 숨기는지 속으로 수십 번 수백 번 씹어댔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저는 대학교에 진학하면서 집을 나왔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아빠와 연락도 점점 끊기다시피 했습니다. 어쩌다 한번 전화가 와도 대화는 늘 똑같았습니다. 잘 지내냐? 돈 필요하면 말해라. 딱 거기까지. 더는 할 말도 들을 말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저도 아빠, 나 요즘 좀 힘들어요. 아빠는 요즘 어때요? 그렇게 묻고 싶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쌓여온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꺼워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그건 아빠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서로 말을 못한 게 아니라 서로 말할 용기가 없었던 겁니다. 대학 졸업 후 취업하면서 저는 집에서 완전히 독립했습니다. 작은 원룸을 얻어서 이사할 때 아빠는 말없이 이삿짐만 날라주셨습니다. 평소보다 더 조용하셨지만 제 짐을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주시는 모습이 어딘가 아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짐을 다 옮기고 가시면서 아빠가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살기 힘들면 언제든 집에 와라. 그 말에 왜인지 모르게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쌓인 서운함 때문인지 자꾸 비꼬는 말이 나왔습니다. 괜찮아요. 아빠랑 살 때도 혼자 살다시피 했는데요, 뭐. 말하고 나서 후회가 됐습니다. 아빠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속으로는 아빠가 뭐라도 한마디 더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마라. 아빠도 서운하다. 뭐라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아빠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고 가셨습니다. 뒤돌아 떠나는 아빠의 뒷모습을 보는데 왠지 내가 더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빠도 외국지사 근무를 나가는 바람에 실제로 얼굴을 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게 전부였는데 그마저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서로 먼저 연락하기가 어색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 사는 생활에도 회사 일에도 어느 정도 익숙해질 무렵이었습니다. 그때 팀의 대리님이 슬쩍 말을 꺼냈습니다. 혜진 씨, 소개팅 한번 안 해볼래요? 내 친구가 우연히 혜진 씨 보고선 소개 좀 시켜달라고 난리야. 대학 때부터 알던 친구인데 사람 진짜 괜찮아. 갑작스러운 말에 당황스러웠습니다. 누군가 저한테 관심을 보였다는 것도 어색했고 괜히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단칼에 잘랐습니다. 저 연애 같은 거 안 해요. 남자 만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대리님은 의아한 표정이었습니다. 왜요? 혜진 씨 은근히 인기 많은 거 모르세요? 웃으며 말했지만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 이유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어떻게 살았는지 봤고 그 속에서 제가 어떤 아이로 컸는지, 결혼이 무너지면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 집안에서 매일 목격했으니까요. 그런 거 저는 하기 싫었습니다. 누구를 좋아했다가 실망하고 결국엔 상처만 남기는 관계는 애초에 시작조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사랑이 아니라 상처를 먼저 떠올리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혹시라도 나도 그런 관계를 반복하게 될까봐, 누군가에게 상처 주는 사람이 될까봐 겁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런 깊은 이야기까지 꺼낼 일은 아니었기에 그냥 관심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도 대리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 번만 만나봐요. 내 친구가 진짜 괜찮은 사람이라 그래요. 같은 팀에서 일하는 사이라
계속 거절하기도 애매했습니다. 괜히 분위기 어색해질까봐 그냥 한번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한 번 만나고 별로였다고 하면 그걸로 끝낼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상과는 좀 달랐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나서 제 마음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은 의외로 정말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처음 만난 자리였지만 괜히 부담스럽게 들이대지도 않았고 제가 말을 아껴도 억지로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묵묵히 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원래 제 얘기를 쉽게 꺼내는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가족 얘기는 웬만하면 피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제가 가족 얘기를 하기 싫어하는 걸 알고는 굳이 묻지도 않고 바로 다른 이야기로 자연스럽게 넘어갔습니다. 그게 참 고맙고 편했습니다. 처음엔 그냥 한 번 만나고 말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 덕분에 처음으로 나도 누군가를 믿어봐도 되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랑 만나도 괜찮겠어요? 저는 가정적이지도 않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서로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느냐죠. 그리고 당신은 알고 보면 진짜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말에 정말 조금씩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살면서 처음으로 누군가한테 제 속 얘기를 꺼낼 수 있었습니다. 아빠가 무뚝뚝해서 그런지 저도 감정 표현이 서툴렀거든요.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말이 좀 엉성하게 나와도 끝까지 들어줬습니다. 저 어릴 때부터 엄마가 없었어요. 아빠랑 단둘이 살았는데 엄마 얘기만 나오면 아빠가 화부터 내셨거든요. 많이 힘들었겠어요. 사랑만 받기도 아까운 나이에 혼자서 그 마음 다 끌어안고 살아오느라. 우리 혜진 씨, 바르게 자라느라 고생했어요. 그의 위로에 저는 더 편하게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었습니다. 아빠 말로는 엄마가 저 버리고 떠났대요. 그래서 전 저 같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줄 알았어요. 누군가를 어떻게 진심으로 사랑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요. 당신처럼 진심인 사람도 드물어요. 사랑하는 법을 모른다고요? 당신이 저한테 보여주는 마음만 봐도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알겠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그냥 눈물이 나더라고요. 처음이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주는 사람을 만난 게. 그렇게 1년쯤 만난 어느 봄날,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던 중 그가 갑자기 반지 상자를 꺼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믿었고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네, 좋아요. 그렇게 우리는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가장 먼저 아빠에게 알리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숨을 한번 길게 쉬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저 결혼하려고 해요. 전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길어질수록 마음이 조마조마해졌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말을 이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인사드리러 가고 싶어 해요. 그제 아빠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딱 필요한 말만 골라서. 언제 오려고? 다음 주 주말 괜찮으세요? 그래. 역시나 단답. 정이 없는 건 아닌데 감정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실 기대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도 크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빠는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켰습니다. 아무 말 없는 그 목소리 뒤에 혹시라도 서운함이나 아쉬움이 있을까 싶었지만 그걸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결국 저 혼자 생각하고 저 혼자 정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어쩌면 아빠는 평생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드디어 남자친구가 인사하러 오는 날, 현관 앞에 서 있는 그를 보니 표정이 잔뜩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태연한 척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아빠 무뚝뚝하시긴 해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남자친구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도 좀 떨리네요. 혜진 씨 아버님 처음 뵙는 자리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을 열었는데 문 앞에 아빠가 이미 서 계셨습니다. 표정은 평소처럼 굳어 있었고 눈빛도 딱딱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이준호라고 합니다. 아빠는 잠깐 그를 쳐다보더니 짧게 그래요 하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악수도 없었고 미소도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의무적으로 응대만 한 느낌이었습니다. 그 짧은 대답이 괜히 공기마저 싸늘하게 만들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담담했습니다. 실망도 없었고 기대도 없었으니까요. 그래, 이게 우리 아빠지. 어쩌면 그게 가장 현실적인 감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저를 당황하게 만든 건 아빠가 아니라 남자친구였습니다. 아빠에게 인사하던 남자친구가 갑자기 아빠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어리 빠진 표정으로 그대로 멈춰섰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없이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고는 손까지 떨면서 전화를 거는데 아빠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형 난데 지금 당장 내가 보내는 주소로 좀 와줘. 진짜 급한 일이니까 바로 와줘.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전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전화를 끊자마자 얼굴이 굳은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물었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왜 형한테 전화를 해요? 남자친구는 제 눈치를 보면서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형이 오면 설명할게요. 아버님, 죄송합니다. 아빠도 이상하다는 듯 남자친구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무 말씀은 안 하셨지만 눈빛이 묻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 처음으로 인사드리러 온 자리였는데 분위기가 순식간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굉장히 심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만 들었습니다. 형이 오면 뭘 알 수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인데요? 남자친구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 얼굴 보면 아마 바로 아실 거예요. 저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지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정말 미안해요. 그의 얼굴은 단순히 당황한 게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얼어 있었고 무슨 충격이라도 받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속이 타들어갔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무런 설명을 못 듣고 있었으니까요. 게다가 남자친구는 연애 초반부터 제가 부모님에 대해 말하는 걸 꺼려하는 걸 눈치채고 제 아버지에 대해 별로 묻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해외에 나가 있는 시간이 많아서 이번이 남자친구가 아빠를 처음 본 날이었습니다. 연애 초기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꺼리는 걸 알고 남자친구도 굳이 캐묻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에 대해 깊이 이야기한 적은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의 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해외 지사에 파견 나가 있다가
최근에서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였고 저도 아직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빠에게 인사를 드린 후에 조만간 정식으로 만날 예정이었죠. 그런데 남자친구가 아빠 얼굴을 보자마자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형한테 전화를 걸고 다급하게 지금 당장 와달라고 말한 겁니다. 그 모습은 분명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긴장한 게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충격을 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뭔가 정말 큰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1시간쯤 지났을 무렵 계단을 올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초인종이 울렸고 남자친구가 망설임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남자친구의 형이 집 안에 들어섰고 그의 형의 모습을 본 저는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자친구의 형, 아주버님의 얼굴이 우리 아빠 얼굴과 똑같았습니다. 눈매, 코, 턱선, 웃을 때 살짝 올라가는 입꼬리까지 마치 젊은 시절 아빠를 복사해 놓은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정적을 깬 건 아빠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진우야. 저는 처음 듣는 이름에 어리둥절했고 아주버님은 눈을 크게 뜬 채 멈춰섰습니다. 그런데 아빠는 더는 참지 못한 듯 그를 향해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팔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진우야, 너 우리 진우 맞지? 생전 처음 듣는 이름을 부르는 아빠의 목소리는 평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그리움, 죄책감, 절망 같은 게 오롯이 묻어나는 소리였습니다. 아빠의 눈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고 남자친구의 형은 혼란스러운 얼굴로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저는 그런 아빠를 처음 봤습니다. 항상 무뚝뚝하시던 아빠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아빠를 보며 형을 우리 집으로 부른 남자친구조차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은 제 형이에요. 이름은 진우가 아니라 준영이고요. 하지만 아빠는 고개를 천천히 저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아무리 봐도 우리 진우 같은데, 혹시 두 분 진짜 친형제 맞습니까? 네, 그럼요. 저희는 형제예요. 아빠는 혼란스러운 얼굴로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들었습니다. 근데 정말 내 아들 진우 같은데 형이 준호군보다 나랑 더 닮지 않습니까? 혹시 부모님께 형이 친아들인지 확인해 볼 수 없을까요? 말도 안 되는 부탁이었습니다. 무리하다는 걸 아빠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준호 씨 부모님이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빠의 말도 안 되는 요구에 당황한 제가 화를 냈지만 남자친구는 예비 장인의 진지한 눈빛을 외면하지 못하고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저랑 형 친형제 맞죠? 얘는 갑자기 전화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둘이 친형제가 맞냐니. 지금 혜진이 집에 인사드리러 왔거든요. 근데 장인어른 얼굴이 형 얼굴이랑 너무 똑같아서 그래서 제가 형을 여기로 불렀는데 장인어른이 형을 보자마자 진우라고 부르면서 자기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근데 준영이 형은 제 친형 맞잖아요. 전화를 들고 있는 남자친구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더니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거기가 어디니?
주소 좀 보내줘라. 자세한 건 얼굴 보고 얘기하자꾸나. 친형제가 맏녀는 질문에 곧장 대답하지 않고 직접 오겠다고 한 순간 우리 모두 직감했습니다. 뭔가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걸.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고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리고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남자친구 부모님이 도착하기 전에 도대체 아빠가 왜 그러는 건지 이 기막힌 상황의 이유를 알아야만 했습니다. 아빠, 지금 이게 뭐예요? 잃어버린 아들이라니요. 진우가 누구예요? 숨겨둔 아들이 있었어요? 혹시 엄마가 그것 때문에 나간 거예요? 저는 아빠에게 질문을 쏟아냈고 목소리도 점점 격해졌습니다. 하지만 늘 그랬듯 아빠는 아무 말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오실 때까지 입을 꼭 다물고 계셨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의 부모님이 우리 집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빠를 보는 순간 그대로 굳은 얼굴이 되셨습니다. 눈빛엔 당황과 경계가 동시에 담겨 있었고 집안 분위기는 숨막힐 정도로 무거워졌습니다. 처음 뵙는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여쭙는 게 실례인 건 알지만 준영 군이 친아들이 맞으시나요? 아빠의 직접적인 질문에 저는 아연실색했지만 시어머니는 체념한 듯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준영이는 저희가 입양한 아이입니다. 순간 남자친구의 형이 믿을 수 없다는 얼굴로 되물었습니다. 제가 입양됐다고요? 형이 입양하였어? 진짜요, 어머니? 미안하다. 이렇게 말하려던 건 아니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돼버렸구나. 아무도 말을 잇지 못한 채 순간 모든 것이 정지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주버님도 남편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10년 넘게 아이가 안 생겼고 병원에서는 불임이라 아이를 낳을 수 없을 거라고 했습니다. 마음 붙일 곳이 없어서 애들 아빠와 보육원으로 봉사활동을 다녔는데 거기서 준영이를 처음 만났습니다. 보육원에 오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도 잘 못했고 다른 아이들과도 잘 못 어울리는 아이라고 했는데 유난히 저만은 잘 따랐어요. 저도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고요. 그렇게 몇 달 준영이를 지켜보다가 고민 끝에 입양을 결심했습니다. 사실 우리도 처음엔 입양이 어려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진우가 기억도 없고 보호자도 없던 상황이라 보육원에서 우리가 입양하겠다고 하니까 바로 절차가 진행됐어요. 운 좋게도 우리가 입양 조건도 충족됐고요. 이어서 시어머니가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기적처럼 아이가 생겼어요. 그 아이가 바로 준호예요. 하지만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말할 수 있어요. 두 아이 모두 제 친아들이었고 차별 없이 키웠습니다. 한 번도 준영이를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얘기를 듣는 내내 아빠는 남자친구의 형을 바라보며 말없이 눈물만 흘리셨습니다. 반면 형님은 얼굴에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시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얘기와 상황만 보면 우리 준영이가 사돈어른 아들이었던 진우의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확인은 필요하지 않을까요? 친자 검사 한번 받아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순간 모두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아빠도 남자친구의 형도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지 않아서
누구도 섣불리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현실인지 꿈인지조차 헷갈릴 만큼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의 며칠은 그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아빠는 밤마다 불 꺼진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가끔 물을 마시러 나와보면 허공을 바라보며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앉아있는 아빠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쓸쓸하고 아프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을 자도 밥을 먹어도 머릿속엔 설마와 혹시가 계속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관계 99.99%. 그 순간 아빠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과지를 두 손으로 부여잡은 채 바닥에 주저앉아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진우야, 아빠가 너를... 그 말도 끝맺지 못한 채 아빠는 오빠를 끌어안았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시간까지 되돌리려는 듯 두 팔로 꼭 껴안고는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하다, 진우야. 아빠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아빠가 잘못했어. 30년 동안 꾹꾹 눌러왔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터져나왔습니다. 아빠는 아이처럼 오열했고 그 울음소리에 저도 결국 무너졌습니다. 처음엔 멍하니 서 있던 오빠 역시 서서히 그 품을 받아들이며 어깨를 떨기 시작했습니다. 입술을 꼭 깨문 채 참았던 눈물이 고개를 끄덕이며 터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혹시 저를 버리셨던 건가요? 그래요, 아빠. 이제는 제발 말씀해 주세요. 오빠가 있었다는 걸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엄마가 떠난 건가요? 아빠는 눈물에 젖은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다가 마침내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진우 너를 버리지 않았다. 잃어버렸지. 하지만 너희 엄마라는 여자와는 진우를 잃어버려서 헤어진 게 맞다. 아빠는 힘겹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혜진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어. 그날 그 여자가 갑자기 진우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가겠다고 하더구나. 처음엔 이상했어. 평소엔 애들한테 무심하던 사람이 갑자기 나들이를 간다니 말이 안 됐거든. 그런데 혜진이 태어나고 진우가 외로움을 타는 것 같다고 그러더구나. 게다가 놀이동산에 간다고 기뻐하는 진우를 보고 차마 가지 말라고 말 못했어. 그때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는데. 아니, 내가 같이 갔어야 했는데. 아빠의 말은 점점 낮아졌고 분노와 슬픔이 섞인 목소리로 바뀌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어. 그 여자가 진우를 위해 간 게 아니라 남자를 만나러 간 거라는 걸. 그 순간 오빠의 표정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입양됐다는 사실도 충격이었는데 자신이 잃어버려졌던 이유까지 듣게 된 거였습니다. 진우 손에 솜사탕 하나 쥐어주고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드느라 애가 사라진 것도 몰랐대. 내가 전화 받고 달려갔을 때조차 그 여자는 그 남자 옆에 있더구나. 그 순간 알았지. 이 여자가 바람이 났구나. 엄마라는 자격조차 없다는 걸. 아빠의 어깨가 덜덜 떨렸고 오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라는 사람이 저를 잃어버리고도 남자에 미쳐 있었다는 말인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오빠는 머리를 감싸쥐고 한참을 벽 쪽으로 고개를 돌린 채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시야는 흐려졌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며칠 밤낮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너를 못 찾았어. 그리고 그 여자랑은 바로 이혼했다. 그 여자는 마지막까지 너에 대해 말도 안 꺼냈어. 혜진이를 자기가 키우겠다는 말도 안 했고. 아빠는 고개를 푹 숙이고 제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너무 어렸던 너한테 그 끔찍한 진실을 차마 말할 수 없었어. 그냥 네가 엄마라는 사람을 생각하지 않길 바랬다. 그래서 그렇게 엄하게 말한 거였는데 그게 너한텐 얼마나 상처였는지 내가 너무 늦게 알아버렸구나.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그 말에 저는 주저앉듯 무너졌습니다. 목이 메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다가 겨우 짜낸 말이었습니다. 진작 말해주셨으면 제가 그렇게 아빠를 오해하진 않았을 텐데 죄송해요. 진우를 잃고 내 세상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근데 너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단다. 너를 키우는 게 내 마지막 희망이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시 눈물을 쏟았습니다. 원망도 억울함도 슬픔도 다 녹아내렸습니다. 아빠는 평생 혼자서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오빠는 잃어버린 어린 시절을 되찾았고 저는 처음으로 진짜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빠와 아빠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우리 늦었지만 이렇게 다시 모일 수 있음에 감사해요. 앞으로 늘 함께해요. 그때 오빠가 말했습니다. 제가 왜 기억이 안 났는지 이제 알겠어요. 너무 아파서 차라리 지워버린 거였어요. 5살 나이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서웠나 봐요. 엄마한테 버려지고 아빠와 헤어지고 그 상처가 너무 커서 제 마음이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모든 기억을 지웠나 봐요. 그 말을 들은 아빠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말없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아빠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재회가 이렇게 아픈 것일 줄은 몰랐을 거예요. 저도 오빠의 고통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진우 오빠, 이제는 준영이 아닌 자신의 이름을 되찾은 오빠가 아빠 품에 안겨 오열할 때 시부모님의 얼굴에도 복잡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준영, 아니, 진우야, 정말 다행이구나. 이렇게 가족을 찾게 되어서. 이런 날이 올 줄 알았으면 진즉에 가족을 찾아보는 건데. 네가 우리 가족인 게 너무나 당연해서 가족을 찾아줄 생각을 못했구나. 미안하다. 잠시 망설이던 오빠는 눈물을 훔치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입양됐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정도로 어머니께서 저를 잘 키워주셨어요. 제가 앞으로도 여전히 두 분을 부모님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당연하지. 넌 우리 아들이었고 지금도 그렇다. 네가 준영이든 진우든 우리 아들이라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에 아빠는 고개를 숙이며 담담히 말했습니다. 두 분이 계셨기에 우리 진우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랄 수 있었던 거겠지요.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닙니다. 진즉의 아드님을 찾아드리지 못한 게 너무 죄송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오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영아, 너는 여전히 우리 첫째야. 그건 앞으로도 절대 변하지 않을 거야. 오빠는 고개를 숙인 채 작게 웃었습니다. 그때까지 말없이 제 옆에 서 있던 남자친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직도 머릿속이 멍해요. 형이 혜진이 오빠라는 게 솔직히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그래도 정말 축하해요, 형. 진짜 가족을 찾게 돼서. 그리고 그 가족이 다 좋은 사람들이라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 말을 들은 오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다. 그리고 아버지. 오빠 입에서 흘러나온 아버지라는 말에 아빠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아빠를 바라보며 오빠는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던 지난 일주일 동안 많이 고민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의 아들로도 살아가겠지만 30년 동안 키워주신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준영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두고 싶어요. 진호보다 준영이로 살아온 시간이 더 길었으니까요. 물론 부모님들이 모두 허락하신다면요. 그래도 될까요? 그 말에 아빠도 시부모님도 당연하다는 듯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누구도 서로를 탓하지 않았고 그저 오래 걸려 다시 만난 인연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나저나 이렇게 온 가족이 모인 김에 같이 식사나 하면서 준호랑 혜진이 결혼 얘기 좀 해볼까요? 상견례 겸해서 말이에요. 그러게요. 이렇게 한자리에 다 모였는데 이런 날 그냥 갈 수는 없죠? 그 말에 모두가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은 생각입니다. 사실 일 때문에 바빠서 정작 제대로 된 상견례도 못했는데 오늘이 딱 좋은 기회네요. 그날 저녁 우리는 정말 한 가족처럼 둘러앉아 따뜻한 식사를 나눴습니다. 아버님, 혜진이 어릴 때는 어땠어요? 저한테는 항상 얌전했다고 하는데 정말인가요? 에헤이, 얌전하긴. 어릴 때 말괄량이었어.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지. 아빠, 그런 얘기까지 하시면 어떡해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오빠도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혜진이가 말괄량이었다니 우리 준호 고생 많이 하시겠네. 아직까지는 괜찮은데 결혼하고 나서가 문제겠죠? 아, 준호 씨까지 그러면 안 되죠. 그 자리에는 과거의 상처도 낯선 어색함도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게 반찬을 계속 챙겨주시고 시아버지는 아빠와 술잔을 기울이시며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습니다. 그날 밤늦게까지 우리는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직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과 다정한 눈빛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정말 완벽한 상견례였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에게는 이제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제 눈앞에 엄마라는 사람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도 남자친구와 저희 집에서 결혼식 준비로 분주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인터폰이 울렸고 화면 속에는 낯선 듯 낯익은 얼굴이 서 있었어요. 혹시 혜진이니? 혜진아,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누구라고요? 엄마라고, 네 엄마. 아이고, 많이 컸네. 예쁘게 생겼구나. 저는 당황스러워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인터폰을 통해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 엄마 같은 사람 없는데요? 진우도 찾았다며? 그럼 이제 가족 다 모였잖아. 그리고 너 결혼한다면서 결혼식도 가족끼리 준비해야지. 혼주석에 엄마가 앉아있는 게 맞지 않겠니? 도대체 우리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온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소식을 들을 정도면 언제든 찾아올 수 있었을 텐데 그동안 소식 한 장 없다가 이제야 찾아오다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뻔뻔한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엄마 행세예요? 당장 꺼져요. 다시는 찾아오지 마세요. 엄마는 뭔가 더 말하려 했지만 저는 인터폰을 꺼버렸어요. 하지만 그 여자는 초인종을 계속 눌렀고 이웃들 항의가 들어오기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남자친구와 함께 밖으로 나가면서 아빠와 오빠에게 연락했어요. 혜진아 많이 컸구나. 결혼 정말 축하해. 진우도 찾았다며. 가족 다 모였는데 엄마도 있어야지. 혼주석에도 앉고. 결혼 준비는 얼마나 했어? 엄마가 도와줄게. 이런 건 엄마가 해야 하는 거야. 웃기지 마세요.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다가 이제 와서 엄마라니.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땐 사정이 좀 복잡했어. 그래도 네 결혼식이잖아. 결혼 준비는 엄마가 해야지. 혼주석에 엄마가 없으면 시댁에서 흉본다. 저희 집 그런 집 아닙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는 저희가 이미 다 알아서 했고요. 이 사람이 사이구나. 아휴, 근데 첫인사가 이래서야 되겠어? 장모 얼굴 한 번 안 보고 결혼하는 사람이 어딨나? 그리고 예단이며 예물이며 요즘 결혼 비용이 얼마나 드는데 엄마가 좀 챙겨줘야지. 그때 아빠와 오빠가 도착했습니다. 오빠는 그 여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리고 그 여자는 악어의 눈물을 흘리며 오빠에게 다가갔어요. 아유, 진우야. 엄마가 얼마나 널 찾았는지 알아? 밤마다 꿈에서 너를 불렀어.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됐구나. 절 찾으셨다고요? 남자를 찾으셨겠죠. 바람 피우다 저도 잃어버렸으면서. 잃어버린 당시에도 안 찾으신 분이 저를 찾았다니 말이 되나요? 지난 30년 동안 대체 어디 계셨어요?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찾긴 하셨나요? 울분에 찬 오빠의 목소리에 엄마라는 여자는 당황하는 듯 했지만 이내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니네 아빠가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내 잘못만은 아니다. 니네 아빠에게도 원인이 있어. 네 아빠라는 사람은 같이 살기에 좋은 남자가 아니었으니까. 하지만 진짜로 너희를 잊은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 여자의 뻔뻔한 얘기를 더 이상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빠 탓이라뇨. 우리가 자라는 동안 한 번도 옆에 있어준 적 없는 사람이 뻔뻔하게. 나도 만나고 싶었어. 하지만 네 아빠가 막았다고. 그리고 엄마도 살아야 하는 거 아니야? 돈이 없어서 못 찾아간 거지. 그렇지. 돈이 필요해서였겠지. 돈 떨어지면 혜진이 만나겠다고 협박해서 나한테 돈 뜯어간 게 한두 번이야? 급하다 힘들다며 돈 달라고 협박하고 안 주면 혜진이 학교에 내 직장까지 찾아가겠다고 겁주고. 아빠의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버린 것도 모자라 돈까지 뜯어갔다니. 그런 여자가 내 엄마라는 사실이 못내 끔찍했어요. 아빠, 그런 일이 있었어요? 왜 저한테 얘기 안 하셨어요? 너한테 상처 줄까봐 숨겼다. 진우 잃어버릴 때 만나던 그 인간한테 차이고 다른 남자한테 얹혀 살다가 또 쫓겨나면 나한테 연락해서 돈 달라고 협박했지. 네 학교에 내 직장까지 찾아가겠다고 겁줘서 그땐 줄 수밖에 없었어. 그러고도 너한테는 절대 나타나지 말라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때 그 여자가 버럭 소리쳤어요. 그래도 법적으로 난 얘네 엄마야. 출생신고도 내가 했고 호적에도 내 이름이 올라있어. 그러니까 나도 얘 결혼식에 같이 있을 자격이 있다고. 누가 그래요? 당신이 자격이 있다고. 이게 엄마가 낳아준 은혜도 모르고
그리고 진우도 이제 찾았으니까 다 같이 살면 되잖아. 집도 넓어 보이는데 엄마가 들어가서 살면 안 돼?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호적에 있어서 자격이 있다면 그 자격을 없애면 되겠네요. 법적으로 정리하죠. 뭐? 정리? 지금 네가 천륜을 끊겠다는 거니? 결혼식 앞두고 그게 할 말이야? 그래, 30년 전에 끝났어야 할 관계였어. 지금껏 참고선 내가 어리석었지. 그날 이후 우리는 법적으로도 그 여자와 완전히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저희가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하고 난 후에도 그 여자는 계속 저희를 찾아오더니 어느 날 갑자기 연락이 뚝 끊겼습니다. 알아보니 저희를 찾아왔을 때 빚 때문에 쫓기던 중이었고 도박으로 한탕 해보겠다고 했다가 사기 혐의로 교도소에 들어갔다더군요. 그 후로 저희 가족은 누구도 그 여자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 가족에게만 집중하며 행복하기도 바빴으니까요. 그렇게 그 사람은 저희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시부모님의 따뜻한 배려로 진우 오빠가 아빠 옆 혼주석에 앉게 되었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의 아들이 나란히 앉아 계신 모습을 보니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 아빠는 제 손을 두 손으로 꼭 감싸 안으시며 이제는 환한 미소로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 행복해야 한다. 정말 행복해야 해. 아빠도 이제 행복하세요. 제가 그동안 못한 효도 다 할게요. 난 너희만 행복하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단다. 결혼식장에서 오빠는 참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였어요. 신랑 측 가족석에 앉아 있으면서도 동시에 신부 측의 소중한 가족이었거든요. 하객들은 처음엔 신기해하다가도 우리 가족의 특별한 사연을 알고 나서는 모두 감동하며 축복해 주셨어요. 드레스룸에서 나와 아빠의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눈물겨운 순간이었어요. 아빠는 30년 동안 혼자서 저를 키우시느라 고생하신 그 모든 세월을 보상받는 듯한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저와 함께 걸으셨어요. 버진로드 끝에서 신랑이 제 손을 받을 때 저는 뒤돌아 혼주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빠와 오빠가 함께 저를 바라보고 계시는 모습이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어요. 아빠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안도감이, 오빠의 눈에는 진심 어린 축복이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이구나. 3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사랑으로 자란 딸의 결혼식.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이 여기 있구나. 결혼식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아빠의 축사였습니다. 주례 대신 직접 마이크를 잡으신 아빠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모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30년 전엔 가족을 잃고 절망했지만 이제는 더 큰 가족을 얻었습니다. 제 딸이 결혼하면서 잃어버린 아들까지 찾게 되었어요. 혼자 아이를 키우며 외롭고 힘들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오늘 이 순간을 위해서였나 봅니다. 혜진아, 아빠가 부족해서 엄마 없이 키우느라 많이 서러웠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예쁘고 착한 아이로 자라줘서 고맙다. 아빠 혼자 키운 딸이지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고 감사하다. 내 사위 준호군, 우리 혜진이는 제가 30년간 혼자 키운 소중한 딸입니다.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따뜻하게 감싸주고 평생 행복하게 해주길 부탁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기적 같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이제 우리는 정말 큰 가족이 되었습니다.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갑시다. 아빠의 말씀이 끝나자 식장 전체가 조용해졌어요. 많은 분들이 눈물을 훔치고 계셨죠. 이어서 오빠도 축사에서 진심을 전하셨어요. 사랑하는 내 동생 혜진아, 정말 고마워. 네가 있어서 이 기적이 가능했어. 30년 동안 오빠 없이 자라면서도 이렇게 밝고 예쁘게 자라줘서 고맙다. 네 결혼식에 참석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행복해. 그리고 사랑하는 내 동생이자 제부가 된 준호야. 우리 혜진이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가족을 찾을 수 있게 해줘서 고마워. 혜진이와 앞으로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래. 오빠의 말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하객들도 모두 감동하여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패백을 드리는 순간은 더욱 특별했어요. 시부모님께 큰 절을 올리려는데 갑자기 오빠가 앞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도 시댁 식구이기도 하니까 패백에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요? 동생들 절 좀 받아보고 싶은데. 그 말씀에 식장 안의 모든 분들이 따뜻하게 웃으시며 박수를 보내주셨어요. 부모님들도 기꺼이 허락해 주셨고요. 그럼 당연하지. 얼른 와서 동생들 절 받으렴. 이렇게 좋은 날에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구나. 그 순간 저는 정말 완벽한 가족을 갖게 된 것 같았어요. 30년 만에 다시 만난 오빠, 저를 홀로 키워주신 아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받아주신 시부모님까지 이보다 더 완벽한 가족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결혼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을 할 때 사진사분도 감동하시며 말씀하셨어요. 30년 사진 찍어오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사진은 처음 찍어봅니다. 정말 사랑이 느껴지는 사진이 나올 것 같아요. 이런 가족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저도 영광입니다. 그날 찍은 가족 사진은 지금도 저희 집 거실에 가장 소중하게 걸려 있습니다. 아빠와 오빠, 시부모님, 그리고 저와 신랑이 함께한 첫 번째 완벽한 가족 사진이거든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날의 감동이 생생하게 되살아나요. 결혼식이 끝나고 나서야 깨달았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혈연이 아니어도 시간이 오래 흘렀어도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이 될 수 있구나. 그날의 결혼식은 단순히 저와 신랑의 결합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이 하나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행복한 시간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할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